여러분, 70대가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기억력이 가끔씩 깜빡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건강 적신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5가지 건강 적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고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곤함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만성 피로는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장 건강,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낮 동안 계속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 여성은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영양 부족입니다.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방치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력을 회복하려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량이 유지되어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피로를 줄이려면 커피나 인스턴트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스는 피로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기력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통곡물, 견과류, 바나나 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금치, 굴, 닭간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철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연어, 고등어, 들기름 같은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와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망증은 특정한 정보를 기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었다가 나중에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지고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의 변화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다시 수정할 수 있지만 치매 초기에는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잘하던 요리를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도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격 변화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을 보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뇌 건강을 관리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건망증인지 치매 초기 증상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 속에서 꾸준히 두뇌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느질,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글씨를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5분씩 두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챙겨야 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뇌 건강에 좋은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두뇌 활동을 돕는 콜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단에 이 음식을 꾸준히 포함시키면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소화불량과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 않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면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섬유질 섭취 부족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운동 부족도 소화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긴장하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소화가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야 영양 흡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화를 돕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미, 고구마,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 운동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변이를 참지 않는 것입니다. 배변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면 변비와 소화 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멜라토닌 호르몬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밤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지 않으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뇌가 긴장한 상태로 유지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특히 저녁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신경이 각성되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수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실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으면 쉽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피하는 것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부담을 받아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동안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30분 정도의 산책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수면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더 쉽게 옵니다. 7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저녁에는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실천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체의 말초 부위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저린 증상이 반복되면 신경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면 손발 저림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운동 부족도 원인이 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리나 발끝이 자주 붓거나 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방치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간단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발이 자주 저린다면 건강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신체 기능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손발 저림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손발 저림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을 줄이려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혈액순환이 둔해지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가볍게 문지르거나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목과 발목을 자주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발이 자주 차가운 분들은 장갑이나 양말을 신어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심하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하면 관절과 뼈에 부담이 가해져
골절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면역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운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천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운동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힘이 길러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팔 근력을 키우고 상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번씩 천천히 반복하면서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매일 10분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나타나는 건강 적신호 5가지,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최근 들어 몸에서 이상 신호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피로감, 기억력 저하, 소화장애, 숙면 부족, 근육 감소 등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루틴을 지키거나 하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노력이 쌓이면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과 건강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 안 들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굽고 외로움도 커지며 무료한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70이 넘어도 정정하게 걸어 다니고 밝은 표정으로 노후를 즐기고 있죠. 그 비결은 바로 취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가 아닙니다.
몸도 움직이고 두뇌도 자극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0 넘어가면 돈도 안 들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취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취미들은 운동 효과까지 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취미 하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 노르딕 워킹과 맨발 걷기. 노르딕 워킹, 2배 더 효과적인 걷기 운동. 여러분,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노르딕 워킹은 일반 걷기보다 운동 효과가 2배 더 높습니다. 노르딕 워킹은 스틱을 사용해 걷는 방식인데 단순한 산책보다 상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전신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적어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팔과 어깨를 함께 움직이면서 걷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노르딕 워킹을 꾸준히 한 70대 이상의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틱만 하나 준비하면 어디서든 쉽게 시작할 수 있죠. 공원에서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걷기가 지루하다면 노르딕 워킹을 시도해 보세요. 하체 근력 강화, 심폐기능 개선, 체력 유지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맨발 걷기. 발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높이는 습관. 맨발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7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신발을 신고 살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의 신경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특히 발바닥에는 몸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경혈점이 많아 맨발 걷기를 하면 몸의 순환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 좋은 장소는 잔디밭이나 모래사장 같은 부드러운 지면입니다. 딱딱한 콘크리트보다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관절에도 부담이 덜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는 자연 치유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맨발로 흙을 밟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10에서 20분씩만 맨발 걷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발의 감각이 살아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혼자 하는 걷기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친구들과 함께하면 운동도 더 재미있고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함께 걷는 그룹을 만든 사람들은 1년 이상 꾸준히 걷기를 실천할 확률이 3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더욱 커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처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찾아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걷기 약속을 잡아보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강 유지 방법입니다. 2.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요가와 스트레칭. 하루 10분만 해도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관절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허리 통증과 근육 경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 10분만 요가와 스트레칭을 해도 허리 통증이 완화되고 유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에 앉아 상체를 좌우로 돌려주는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천히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펴는 동작만 해도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가는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고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걸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요가 동작을 실천해 보세요. 유연성이 곧 건강. 나이 들어도 허리 펴고 사는 법. 나이가 들면 몸이 굳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유연성은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몸을 꾸준히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한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낮다. 관절이 부드러우면 넘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몸을 자주 움직이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허리와 무릎 건강이 유지된다. 유연성이 좋으면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관리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지금부터라도 유연성을 기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도 날리고 숙면까지 도와주는 요가 동작. 요가는 단순히 몸을 푸는 운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 10분만 요가를 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을 푸는 호흡법.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 다리를 벽에 올려두고 혈액순환을 돕는 다리 올리기 자세.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 해도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하면 낮 동안의 피로가 풀리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 요가와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허리가 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두뇌 건강까지 챙긴다. 독서와 필사.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책 읽는 것이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력을 자극하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가벼운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설이나 역사책을 읽으며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기.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삶의 목표를 다시 정리하기.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으며 감성을 자극하기. 하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책을 읽는다면 두뇌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필사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감정 정리가 된다.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글귀를 직접 필사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두뇌 운동입니다. 필사는 단순히 글씨를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손을 움직이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 글을 읽고 다시 쓰면서 기억력이 강화된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적으면 감정 정리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진다. 실제로 필사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좋아하는 책에서 한 문장을 적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긴다. 독서를 혼자만의 취미로 즐길 수도 있지만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독서 모임, 토론 모임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갑니다. 책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다.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는 무료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혼자서 책을 읽기 어렵다면 모임을 찾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독서와 필사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4.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 취미. 텃밭 가꾸기 앤드 원예.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흙을 만져본 게 언제인가요? 우리는 평생 아스팔트와 시멘트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흙 속에는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이라는 유익한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이 균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손으로 직접 식물을 만지고 돌보면서 스트레스 해소,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흡수해 면역력 향상,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이 70대 이후 원예 활동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화분을 만지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를 먹으면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요즘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직접 텃밭을 가꾸면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채소보다 신선하고 화학비료나 농약 걱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집 앞 작은 공간만 있으면 채소를 키울 수 있다. 텃밭이 없어도 화분 몇 개만 있으면 가능.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고추 같은 채소는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입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한 식탁을 만들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없어도 베란다, 텃밭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텃밭이 없어서 못해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원이 없어도 베란다, 텃밭이나 작은 화분 몇 개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허브나 채소를 키우기, 페트병이나 작은 나무 상자를 활용해 수경 재배하기, 아파트라도 햇빛이 드는 곳에서 작은 텃밭을 운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텃밭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식물을 기르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연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경험해 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라도 키우면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
소통하고 배우는 재미, 악기 연주와 노래 부르기. 음악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혹시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두뇌를 자극하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고 뇌 기능이 더 활발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리듬을 따라가며 두뇌를 자연스럽게 자극함.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해 인지, 기능 향상. 감정을 표현하며 스트레스 해소 효과.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분들을 보면 노래 부르기를 즐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젊어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손과 뇌를 동시에 써서 노화 방지 효과가 크다. 많은 분들이 악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본적인 연주만 할 줄 알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쿨렐레, 하모니카, 오카리나 같은 악기는 배우기 쉽고 소리도 아름다워서 노후 취미로 적합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며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 효과. 박자를 맞추고 음을 연주하며 집중력 향상.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함께 연주하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악기를 배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리듬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손에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노래교실 합창단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음악을 혼자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합창단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며 자연스럽게 친목을 쌓을 수 있다.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공연이나 발표회를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진다. 노래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음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취미 하나 시작하세요. 70 넘어가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취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챙기고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취미가 많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취미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월 100만 원 이상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소득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방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가며 실천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유지하려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방법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이 끊기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의료비,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꾸준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격증과 경력을 활용한 강의 및 컨설팅입니다. 1. 자격증을 활용한 전문 강의 및 컨설팅. 퇴직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지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더 가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경험이 있다면 직무 교육을 하거나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면 기업 컨설팅, 강의, 코칭 등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시장이 커지면서 직접 강의를 하거나 자료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의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강의 경험이 없어도 강사 양성 과정 등을 통해 준비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증이 퇴직 후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까요? 자격증이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활용하기 좋은 자격증으로는 노무사, 부동산 중개사, 경매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리수납 전문가, 요가 강사, 바리스타 같은 생활 밀착형 자격증도 인기가 많습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코딩 교육 강사 자격증 등 IT 관련 자격증도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리 상담사, 코칭 전문가 같은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강의뿐만 아니라 컨설팅, 온라인 수업, 개인 상담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시장이 커지면서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교재를 만들거나 자료를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아 교육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으로 월 1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강의나 컨설팅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 직무 경험, 특정 분야의 전문성, 취미나 특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나 경영 관련 경험이 있다면 중소기업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경험이 있다면 자격증 강의나 직무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어디에서 강의를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기업교육,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유튜브, 클래스 100일, 탈인 같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인기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첫 강의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강의료를 받기보다는 수강생을 모집하고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후에는 후기나 추천을 받아 신뢰도를 높이면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 소자본 창업 및 온라인 판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지만 큰 돈을 들이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소자본 창업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판매, 1인 창업, 무점포 사업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수제 간식, 건강식품, 공예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책, 강의 자료, PDF 가이드북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인기 있는 판매 아이템입니다. 무점포 창업으로는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되파는 리셀링 중고 거래 사업도 초기 자본이 거의 필요 없는 창업 방식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을 창업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고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1인 창업이나 재택 근무 형태가 부담이 적습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창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판매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거래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11번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본인이 직접 제품을 제작하지 않아도 도매업체와 제휴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소량씩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 구매 대행, 공동구매, 중고 거래 등도 인기 있는 온라인 판매 방식입니다. 중고 거래를 활용하면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을 판매하면 예상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세척하거나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스토어와 연계하여 도매 상품을 판매하는 무재고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운영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판매 외에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라인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블로그 제휴 마케팅 등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링크를 공유하면 해당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일정 수익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면서 제품 리뷰를 작성하고
링크를 걸어두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블로그 방문자가 많아지면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블로그에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올리면 검색 노출이 증가하면서 광고 수익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제휴 마케팅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블로그나 SNS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방문자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수익을 활용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법도 가능할까요? 3월세 수익 및 부동산 활용.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은 자본으로도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소형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분 투자, 경매, 전대차 계약을 활용한 투자 방식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여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유 오피스나 공동주거 형태의 부동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은 오피스를 여러 개의 사무실로 나눠 임대하거나 쉐어하우스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상가나 창고를 활용한 수익 모델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부담 없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튜브 및 SNS 활용한 수익 창출. 요즘은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틱톡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만 올려도 광고 수익, 협찬, 상품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글을 작성하고 방문자가 많아지면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숏폼 콘텐츠 플랫폼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틱톡에서 짧은 정보성 콘텐츠를 올리면 브랜드 광고나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정보 전달이나 일상 공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퇴직 후 경험을 살려 직장 생활 노하우, 건강관리, 투자 방법 등을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부담도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구독자와 방문자가 확보되면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유튜브, 블로그 운영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건강관리, 부동산 투자, 은퇴 후 사, 취미 생활 등을 주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편한 분들에게 적합하며 정보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튜브 촬영이 부담스럽다면 화면 녹화 방식으로 정보 전달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은
짧은 영상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촬영과 편집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영상을 만들려 하지 말고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는 처음에는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구독자나 방문자가 늘어나면 기업 협찬, 제휴 마케팅 등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 편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템플릿과 편집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므로 일상적인 주제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략은 꾸준함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는 일정 기간 꾸준히 운영해야 구독자와 방문자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검색 노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의 제목과 내용에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를 포함하면 방문자가 증가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광고 수익 외에 추가 수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광고 수익 외에도 협찬, 강의 판매, 제휴 마케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을 활용하면 글을 작성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SNS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병행하면 더 많은 방문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초반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점점 개선해 나가면서 콘텐츠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 외에 직접 일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및 부업. 요즘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번역, 글쓰기, 디자인, 영상 편집, 회계, 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형태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몽, 타링, 숨고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별도의 영업 없이도 고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제작, 전자책 판매, 자기계발 상담 등의 서비스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쓰기 경험이 있다면 블로그 대필 작업을 하거나 SNS 관리 업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도구를 활용해 번역, 콘텐츠 작성, 디자인 작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부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특기를 살려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취미를 수익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전자책을 출판하거나 블로그 운영으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면 디지털 그림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문적인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영, 회계, 법률 지식이 있다면 소규모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입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 공예, 수제 간식 등을 만들어 스마트 스토어나 SNS를 통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 광고나 후원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멘토링 서비스 제공입니다. 후배들에게 직장 생활 팁이나 은퇴 준비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퇴직 후에도 월 100만 원 이상 버는 5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현재 실천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부업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유지하려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서 함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